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 인건비 비율이 갖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굉장히 조금 수준이 좀 높고 좀 난이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운영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영상을 일단은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특히 노인 시설을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인 요양원과 주간보호 시설, 또 그 외에 이제 방문 요양이나 뭐 그런 시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인건비 비율을 해마다 이제 고시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이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제 페널티가 주어지는 부분으로 고시에 이제 해마다 규정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 비율을 지금 준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설을 처음 개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인건비 비율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 비율이 갖는 의미가 이런 것이니까 시설에서도 이 인건비 비율을 준용을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시설을 운영해 갈지, 그거에 대한 이제 계획들이 잘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이 인건비 비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인건비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를 돕게 해드리려고 오늘 직접 인건비 비율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직접 인건비 비율이 갖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는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이 4개 직종의 인건비 총액과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수입액 총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회복지사에게 들어가는 4대 보험료 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또 수당 다 포함을 해서 그 인건비, 이 4개 직종에 대한 인건비 총액에 대한 부분이고, 수입액으로 따지면 이제 분모가 되는데 이 수입액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얘기하죠. 그래서 가상금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비급여 비용만 빼고 그 비용만 빼고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 대한 총액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접 인건비 비율은 분모와 분자에 이제 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요 4개 직종에 대한 인건비 총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건비 비율 지금 2019년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요원으로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직접 인건비 비율이 60.2%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고시를 한 거죠. 즉, 이 4개 직종의 인건비가 총 수입액, 특히 비급여를 뺀 총 수입액의 60.2%를 넘겨주는 운영을 해라라고 이제 고시를 한 거죠. 아예 이 인건비 비율, 지출 비율을 지켜라라고 한 거죠. 자, 공동생활 가정은 64.7%, 그리고 주야간 보호는 48%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마다 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죠. 정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그래서 이 내용은 2019년도 직접 인건비 비율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4대 직종에 해당하는 이 직종에 노인복지법에서 이 직종을 그럼 몇 대 몇으로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한번 보니까 사회복지사는 100대 1이에요. 100대 1.
자,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25대 1이고 물리치료사도 100대 1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25대 1이더라 라는 거죠. 결국에는 직접 인건비 비율을 정해놨다고 하면 이 4개 직종에 해당하는 인력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누구의 인원을 더 쓸지에 대한 부분은 시설의 이제 자율성에 맡겨지는데,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100대 1에서 물리치료사를 더 늘릴 것인가 라는 부분, 또 사회복지사가 100대 1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많다라고 하면은 사회복지사를 더 채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4개 직종의 그 노인복지법에서 정해놓은 이 법적인 기준 안에서 인력을 더 채용하게끔 직접 인건비 비율을 높여놓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직접 인건비 비율이 낮아가지고 오히려 2.5대 1을 배치하는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2.5대 1보다 더 배치하게끔 만드는 수준으로 직접 인건비 비율이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그냥 2.5대 1 수준으로만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양보호사 2.5대 1로만, 그렇다고 하면은 큰 의미를 갖는 건 없겠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2.5대 1을 유지하게끔 한 건데, 법적으로. 근데 직접 인건비 비율도 그냥 2.5대 1이다 라고 하면은 굳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만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직접 인건비 비율을 둠으로 해서 요양보호사를 더 채용하게끔 하려고 2.3대 1이든 2.1대 1이든 2대 1이든 만들려고 직접 인건비 비율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노인복지법에서 얘기하는 법적인 인력 지표가 큰 의미를 두지는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100대 1, 25대 1, 뭐 100대 1, 2.5대 1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만약에 요양보호사는 2.5대 1로 가지만은 사회복지사는 25대 1이 되는 수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직접 인건비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직접 인건비 비율을 많이 높이면은 이 인원수들이 더 감소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으로 직접 인건비 비율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인건비 비율, 인건비 지출 비율을 규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이 노인복지법에서도 인력에 대한 그 수를 요양보호사 몇 대 몇, 사회복지사 몇 대 몇 이렇게 정해놨는데 굳이 인건비 지출 비율까지 두면서 직접 인건비 비율을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직접 인력 증원을 통해서 장기요양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사회복지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그 직접 인력에 대한 증원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인건비 비율을 높임으로 해서 그 4개 직종에 대한 추가 채용을 더 둔다라는 것이죠. 그럼 추가 채용을 더 함으로 인해서 장기요양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적정한 인건비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둬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용을 해라, 지켜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인건비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지금 사회복지사 100대 1이고 간호조무사 25대 1이고 물리치료사 100대 1이고 요양보호사 2.5대 1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사회복지사를 한 명을 더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직접 인건비 비율이 모자랐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회복지사 한 사람의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인건비 비율을 정해놓고 그 인건비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더 올려주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인건비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지금 이 요양원을 설치하고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일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전초전을 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적정한 인건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가는 것인데 지금은 4대 직종에 국한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4대 직종만 인건비 비율을 관리를 해도 나머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저절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최저임금이란 게 있고 그리고 직접 인건비를 다 소진하고 나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서 다른 나머지 인력에 대한 비용을 줘야 되는데 그걸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 한정된 금액으로 일정한 그 인력에 대한 비율, 그 인건비가 지출이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인원들에 대해서도 통제가 일단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역시 고용 창출인 겁니다. 더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인건비 지출 비율을 높임으로 해서.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익이 통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크죠. 어떻게 보면. 자, 수익이 제일 크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이 부분도 갖는 의미가 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제일 큰 의미를 두는 부분은 요 의미로 둬야 될 것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니까. 그런데 수익을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자, 100%의 금액이 있는데, 100이라는 금액이. 자, 100이라는 금액에서 60%를 직접 인건비 비율로 소진하게 되면 나머지 40%에서 간접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운영비 지출하면 그 금액의 나머지 금액이 결국엔 수익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직접 인건비 비율을 높이면 수익도 자동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갖는 것이죠. 더군다나 수가를 묶어놓고 직접 인건비 비율을 컨트롤하면 수익에 대한 통제는 더 확실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뭐 데스크에서 연구를 많이 한 내용이구나 하는 거를 딱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고 굉장히 이거는 아이디어를 잘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신의 한 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딱 그 통제를 하는 그런 수치를 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꼼수로도 보여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왜냐면은 직접 인건비 비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력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적으로 틀을 잡고 가야 되는데 너무 유도리를 뒀다라는 거거든요. 유도리를 둬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은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지 않고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고시로 규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노인복지법에서는 지금 2.5대 1, 뭐 100명당 1명, 뭐 25명당 1명 이렇게 지금 숫자로 딱 정해놨는데 지금 인건비 지출 비율에서는 비율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00이라고 했을 때에 60% 지출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시설의 운영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는 아니고 또 직접 인건비 비율을 둠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성을 둔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최저임금은 계속 해마다 변하고 수가도 해마다 변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수익률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인건비 비율에 대한 적정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탄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노인복지법으로 인력수를 만약에 딱 늘려가지고 정해버리면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고시로 정한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 내용 자체가 테스트 단계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된 지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그거에 따라서 노하우 자체가 그렇게 많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별로 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법으로 인력수를 고정시켜가지고 늘릴 수도 없고, 그리고 테스트 단계라서 이 내용을 인건비 비율로 고시로 해마다 변동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맞춰서도 인건비 비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해마다 수가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서 그 수가 대비 직접 인건비의 비중을 확보하고 더불어서 수익에 대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인건비 비율을 해마다 고시로 정해놓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에는 기타 전출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즉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로 규정을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뭐 누구는 뭐 전화해서 저희한테 요 수익을 뭐 인건비로 가져가야 되냐, 다 그런 내용 아니죠. 지금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용을 하면 월마다 또는 해마다 기타 전출금을 사용해서 수익을 시설 회계에서 인출해 가는 형태로 지급을 하는 형태로 수익을 갖고 가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용을 하여야만이 기타 전출금으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의 대표자가 수익금을 시설 회계로부터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의 단계에서 직접 인건비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창업 단계에서 직접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시설 운영에 대한 컨셉을 수립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직접 인건비 비율을 통해서 과연 요양보호사든 사회복지사든 몇 명을 채용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게 판단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수가 대비 더불어서 등급자 비율에 따라서 직접 인건비 비율을 대비를 시켜보면 그 내용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기존 운영자분들께서는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용하기 위해서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원이 다 차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고 회계에 대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현황을 잘 관리하셔서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문서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지켜야만이 기타 전출금을 통해서 시설 회계에서 수익금을 갖고 올 수 있게끔 회계와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 회계에 대한 현황을 직접 관리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회계사무소에다 맡긴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시설의 수익을 논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전혀 좀 관리적인 면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회계는 직접 관리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 인건비 비율이 갖는 의미에서의 시사점은
설치 신고 후에 운영 초기 부족한 인력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직접 인건비 비율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설치 신고 직후에는 시설에 막대한 적자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을 운영해서 자, 요런 수준의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손익분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적자고 그리고 요 부분에서 흑자가 돼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건데 그럼 과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적자 기간 동안에는 부족하다 인력이. 그럼 인력이 부족하면은 결국에는 그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는 어르신들인데 그럼 이 부족한 인력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직접 인건비를 더 준용했을 때에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다만 이제 가산을 지급해 주는 건데 그 가산도 그 인력을 채용했을 때에 전체 금액이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해놨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중요한 게 지금 설비 및 환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설에 대한 설비와 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채 인력만 거기다가 더 채용하라고 하면 이게 될까요? 아니겠죠. 먼저는 프레임, 즉 이 구조물에 대한 부분에 환경을 먼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인력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 돼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니면 동시에 하든가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는 점이 아쉽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운영 자율소가 축소가 돼서 오히려 역으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설에서 더 인력을 채용해야 될 상황인 거거든요. 더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인력이 오히려 그보다도 지금 직접 인건비 비율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직접 인건비 비율을 둠으로 해서 굳이 뭐 인력을 더 채용할 필요가 뭐가 있냐. 직접 인건비 비율 수준으로까지만 지켜도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운영 자율성이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인건비 비율이 적정한가의 여부, 그 여부를 누가 판단한다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판단은 근데 복지부에서 하는 상황이죠. 왜냐면 그 내용을 복지부에서 정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에서 과연 실제적인 직접 인건비 비율을 적정한 직접 인건비 비율을 정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합리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이게 합리화가 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2.5대 1로 노인복지법은 돼 있는데 직접 인건비 비율을 만들어서 2.3대 1로 해놨어요.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지금 2.3대 1이라는 얘기 자체가 아니고 동시간대에 몇 명이 있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5대 1, 2.3대 1 이렇게 얘기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둬서 부족한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합리화 도구거든요. 일종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개선을 딱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노인복지법에서는 2.5대 1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인건비 비율을 2.3대 지켰을 때는 2.3대 1 수준이다. 그게 아니고 지금 동시간대에 요양보호사가 몇 대 몇으로 있는가, 야간에는 몇 대 몇으로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한 아이의 직접적인 구체적인 규정이 오히려 제시가 되어서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수 있는 규정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직접 인건비 비율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케어스토리 창업 및 운영 교육센터 네이버 밴드에 의견 달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요청하실 만한 자료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자료를 마련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